현재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서러운 땅. 우리는 한국이라는 영토에 대해 평생을 그렇게 배웠고, 전 세계 역시 대한민국을 그저 기술만 좋은 하청기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한국의 35년짜리 완벽한 연극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이 35년 전 참치잡이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그 외딴 섬. 과연 태평양 한가운데 그 깊은 심연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길래 전 세계 정상들이 번호표를 뽑고 한국으로 쇄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이름은 장-르 피에르입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이자 지금 이 순간 무너져가는 유럽의 자원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불운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리 12구 베르시, 생강의 물결이 잿빛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요새 같은 청사. 지하 3층 전략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프랑스 방위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다소 항공의 최고 경영자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프랑스 제국의 사망 진단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내일 정오를 기점으로 메리냑 공장의 라팔 전투기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건조함 속에서 바짝 타들어가는 속내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라팔 생산 중단이라니 나폴레옹의 후예들이 총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작 자석 덩어리가 없어서 무릎을 꿇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령을 발효한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경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서구 세계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명백한 자원 무기화였습니다. 네오디뮴 재고가 바닥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디스프로슘입니까? 제 질문에 옆에 앉아있던 국영에너지 기업 오라노의 대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장관님. 다소 항공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오라노 역시 우라늄 농축 공정에 필요한 특수 촉매제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대로라면 프랑스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3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이건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위기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럽연합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브뤼셀의 관료들은 성명서를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믿었던 미국마저 자국 비축 물량이 부족하다며 우리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소기호가 적힌 장부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탄환 한 발 없는 폐잔병 신세였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철문이 열리며 제 외교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태블릿 PC를 내려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장관님,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보안 등급 1급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이 아닙니까?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 강국이라지만 그 원자재는 전적으로 중국과 호주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그들도 우리랑 같은 처지 아닌가? 위로 전문이라도 보냈나 보군. 아닙니다. 그들이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귀국의 히토류 수급 위기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좌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해결책이라는 단어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명의로 된 짧은 문장 아래 남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위도와 경도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투발루 인근 해역. 여기가 어딘가? 제 질문에 정보국장이 즉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위성사진에 잡힌 것은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작고 하얀 산호섬이었습니다. 확대된 사진을 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허탈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니우타오 동쪽 200캐리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입니다. 과거 지도에는 화이트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이 원양어업 전진기지로 쓰기 위해 매입했던 곳입니다. 정보국장의 설명에 다소 항공의 CEO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참치 기지라고요?
지금 한국은 우리가 참치캔이 없어서 전투기를 못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섬에 쌓인 새똥이라도 퍼다 주겠다는 건가요? 그의 말대로 위성사진 속의 섬은 구아노, 즉 갈매기 배설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칠 국가인 프랑스가 붕괴 직전인데 고작 참치잡이 배들이나 드나들던 낡은 섬으로 오라니.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절박함에 미쳐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드디어 미쳤군. 제가 나지막이 읊조리자 옆에 있던 차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남의 자원을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제조업 하청 기지일 뿐이죠. 중국이 수출을 막으니 자기들도 급해서 과거에 사둔 쓸모없는 땅이라도 우리에게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이런 장사질을 하다니 실망이군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서구 엘리트들이 아시아 국가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결국 자원이라는 뿌리가 없는 나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끄고 전문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데이터를 검토하던 수석 자원 분석가 클로에 박사가 다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이 전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첨부된 지질 분석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가? 새똥 성분이라도 분석했나? 아니요. 디스프로슘과 테르빔의 순도입니다. 99.999%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99.999%. 그것은 실험실에서 정제 과정을 수십 번 거쳐야 나올 수 있는 이론상의 수치였습니다. 자연 상태의 광물, 특히 중국 내몽골이나 호주 광산에서 채굴되는 히토류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 99%의 순도를 맞추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산 광물을 몰래 비축해뒀다가 정제해서 보내려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클로에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위원소 비율이 다릅니다. 이 데이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육지 광산의 지질학적 특성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이안 오보 광산도 마운트 웰드 광산도 아닙니다. 이건 심해저입니다. 심해저.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해라고? 하지만 수심 5,000m 아래에서 경제성 있게 채굴에 성공한 나라는 없어. 미국 로키드 마틴도 포기했고 벨기에 드메 그룹도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설명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1980년대에 그 섬을 매입한 이유 말입니다. 클로에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참치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위장이었다면요? 그들이 참치떼를 쫓는 척하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태평양, 심해의 해저 지형을 비밀리에 매핑하고 있었다면요? 35년 동안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동원산업, 사조산업, 그저 생선이나 잡아서 파는 회사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들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물고기보다 더 깊은 곳, 바다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오라노 대표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히토류를 조금 가진 게 아닙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육상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원 공급망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저 섬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만 해도 프랑스 영토의 몇 배입니다. 그 밑에 깔린 게 전부 고순도 히토류라면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라 21세기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 속의 작은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구아노 아래 한국인들이 숨겨놓은 거대한 야망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30년 넘게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할 때도, 일본이 소재 수출을 통제할 때도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의 타이밍에 정확히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나? 네. 하지만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보좌관이 전문의 마지막 문장을 띄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와서 직접 보십시오. 우리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허풍쟁이의 떠벌림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오만함에 가까운 여유였습니다. 비행기 준비해. 제 지시에 참모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장관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만약 이게 허풍이라면 장관님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참치 기지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장관이라니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풍이라면 파리로 돌아와서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폰 수입을 금지하고 국제사회의 사기극이라고 고발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저는 창밖에 흐린 파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불빛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데이터가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구아노 섬으로 가는 게 아니네.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아련하러 가는 거지. 자원을 가진 자가 왕이 아니라 자원을 캐낼 기술을 가진 자가 황제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식을 보러 가는 거야.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경외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원 대국이라 자만하며 땅 위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차가운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냄새나는 새똥섬이라고 비웃던 그곳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용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섬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낡은 어선과 녹슨 드럼통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술의 정점일까? 분명한 것은 이 비행이 끝나면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우리는 남태평양 한복판, 한국 정부가 보내온 좌표 위에 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누쿠마누 기지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섬은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콘크리트 사일로와 해풍에 녹이 쓴 거대한 크레인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관님, 정말 이곳이 맞습니까? 좌표를 잘못 입력한 거 아닙니까? 동행한 보좌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역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파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2시간을 날아온 곳이 고작 이 고철 처리장이라니. 한국 정부가 우릴 속였어. 아니면 그들도 30년 전 지도만 보고 착각한 건가? 헬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자 섬 한쪽에 정박해 있는 낡은 선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체에는 희미하게 사조산업이라는 한글 마크가 찍혀 있었고 갑판 위에는 낡은 그물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 배를 보십시오. 참치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원기지가 아니라 어업전진기지 유적지입니다. 프랑스 수행원들 사이에서 냉소적인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착륙장에 내려섰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최첨단 보안 요원이 아닌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었습니다. 가슴팍에 소장 김철수라는 명찰을 단 그는 흙먼지가 묻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입니다. 그의 무미건조한 인사에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한 히토류는 어디 있습니까? 이 녹슨 드럼통 안에 들어있습니까? 김 소장은 제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상에는 없습니다. 진짜는 밑에 있죠. 따라오시죠. 그는 우리를 섬 중앙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무실이라도 컨테이너를 쓴단 말인가. 하지만 그가 컨테이너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은색으로 빛나는 육중한 강철 문이 나타났습니다. 생체인식 스캔을 거치자 강철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그 안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탑승하시죠. 지하 100m 메인 통제실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하자 기압 변화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공기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꿉꿉한 바다 냄새는 사라지고 정화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웅장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00m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낡은 지상과는 딴판인
미래 도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조 같은 공간.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곳은 폐허가 아니라 강철의 요새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누쿠마누의 심장에 오신 걸.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 실사단의 기술 자문으로 동행한 독일 지멘스사의 수석 엔지니어 한스 뮬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장관님, 저 모니터를 보십시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말인가, 뮬러. 미국 로키드 마틴과 캐나다의 TMC가 왜 심해 채굴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다 밑으로 탱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수심 5,000m의 해저면은 늪처럼 부드러운 퇴적층입니다. 100톤짜리 중장비를 내리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죠. 게다가 그 깊이의 수압은 티타늄 합금도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심해는 로봇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밀러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하나같이 크고 강력한 채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기계는 고장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인양하는 데만 수십억 유로가 듭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수많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중후장대를 버리고 초소형 군집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50kg짜리 소형 로봇 10만 대를 바다에 풀어놓은 겁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마치 개미 떼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로봇 기술이 아닙니다. 로봇의 선체를 만드는 조선 기술, 수만 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반도체 통신 기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동력을 유지하는 배터리 기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3박자를 갖춘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때 김 소장이 통제실의 중앙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의 일꾼들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에 차광막이 거치고 심해 6,000m 아래를 비추는 실시간 8K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일 거라 예상했던 심해. 바닥은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불빛들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로봇입니까? 네. HD현대와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합작하여 만든 자율주행 채굴 유닛, 코드명 어금니입니다. 화면 속의 로봇들은 바닥을 무식하게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표면에 널려있는 검은 돌덩이들만 쏙쏙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는 흙먼지, 구름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로봇들은 AI 시각 센서를 통해 광물인 망간 단계와 일반 암석을 0.01초 만에 구별합니다. 그리고 순도 높은 광물만 골라내죠. 기존 방식이 불도저로 산을 미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방식은 핀셋으로 보석을 줍는 것과 같습니다. 한스 밀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채굴이 아닙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한국은 바다 밑에 거대한 스마트팜을 지어놓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들은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겁니다. 로봇들이 수집한 광물들은 수직 파이프라인을 타고 해상으로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우리를 재련 플랜트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방금 올라온 검은 돌덩이들이 세척 과정을 거쳐 포스코가 개발한 해상 재련 설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반짝이는 은색 금속 덩어리, 인곳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은 갓 나온 주먹만 한 검은 돌덩이 하나를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장관님, 이 돌덩이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건 망간단계입니다. 이 작은 돌 하나에 전기차 배터리 5대를 만들 수 있는 코발트와 니켈, 그리고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토류인 디스프로슘도 포함되어 있죠. 이 섬 주변 반경 200km 해역에 매장된 양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100년간 전 세계가 쓰고도 남을 양입니다. 100년.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협박했을 때 우리는 고작 6개월치 비축량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태평양 바닥에 100년치의 자원을 깔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부가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원석을 그대로 팔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현지 공장으로 보내 바로 배터리 양극재와 완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원석으로 팔 때보다 500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죠. 우리는 돌을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파는 겁니다. 수치와 예시를 들을수록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산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시대가 저물고 배터리 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 21세기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선 에너지 패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할 때, 한국은 바다 밑에서 조용히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장관님.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시죠. 중국이 막아버린 물량 때문에 오셨죠. 김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루 생산량의 10%면 프랑스 전체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다소 항공의 라팔 전투기 라인,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돌릴 수 있게 해드리죠. 르노 자동차, 배터리가 넘쳐나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국이 우리에게 내미는 청구서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기술 제휴와 장기 파트너십, 그리고 그가 내건 조건들은 파격적이면서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단순한 우방국이나 무역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갑이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이 차가운 검은 돌덩이가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돌을 꽉 쥐었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느꼈던 절망감은 사라졌지만 대신 거대한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녹슨 크레인과 낡은 사일로로 위장한 이 섬의 지하에는 인류의 미래를 움직일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이 내민 제안서를 가지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누쿠마누 기지에서 받아온 그 검은 망간단괴를 만지작거렸죠.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은 구원이자 동시에 굴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엘리제궁이 아닌 베를린행 비밀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럽의 양대 축인 독일과 머리를 맞대야 했습니다. 한국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유럽의 에너지 주권은 영원히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 종속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그 섬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목격했지만 정치인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베를린 연방총리 관저 지하 벙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원탁 테이블에는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그리고 유럽 최고의 두뇌라 불리는 기술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중국의 자원 갑질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는 제 제안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릭 장관,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한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들의 기술이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계약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 이전 불가? 장기 공급 독점? 이건 식민지 조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안경을 벗으며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한국산 로봇들이 바다 밑을 휩쓸고 다닌다는 제 보고를 듣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연기관을 발명하고 산업혁명을 이끈 유럽입니다. 한국이 35년 걸렸다고요? 그건 그들이 기초과학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겪느라 오래 걸린 겁니다. 우리의 자본과 독일의 정밀 기계공학, 프랑스의 기초과학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3년, 아니 1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독일 최대의 철강 기업 티센크루프의 회장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 대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오라노 사의 대표가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적인 말씀입니다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심해 탐사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십시오. 한국의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도 한국산 부품을 씁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한다고 해도 핵심 부품인 수중 센서와 통신 모듈은 결국 한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껍데기만 유럽산인 로봇을 만들자는 겁니까? 격렬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한국에 맡겨서 편하게 가자는 현실론과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자체 개발하자는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강경론이었습니다. 늙은 사자는 아직 이빨이 빠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보류합니다. 대신 프로젝트 유로딥을 발동합니다. 프랑스 나발 그룹의 잠수함 기술과 독일, 지멘스의 제어 시스템, 그리고 티센크루프의 소재 기술을 총동원하십시오. 한국이 만든 어금니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놈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렇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만이라는 이름의 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유로딥은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 후 독일 함부르크의 비밀 연구소에서 티센크루프와 나발 그룹이 합작하여 만든 유럽형심의 채굴 로봇 코드명 포세이돈의 시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로봇이 투박한 플라스틱 복합 소재를 써서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던 것과 달리 포세이돈은 매끈한 티타늄 합금과 탄소 섬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장관님. 이게 바로 독일의 기술력입니다. 수석 엔지니어 한스 뮬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로봇은 최대 수심 6,500m가 한계지만 포세이돈은 8,000m까지 견딥니다. 관절 모터는 지멘스의 최신 서보 모터를 사용해 한국산보다 토크가 30% 더 강력합니다. 내구성, 파워, 디자인, 모든 면에서 한국의 조잡한 플라스틱 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단 3개월 만에 한국이 30년 걸려 만든 하드웨어 스펙을 뛰어넘었습니다. 참석한 관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안도했습니다. 역시 유럽의 저력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오라노사의 기술 고문이 심각한 표정으로 밀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드웨어는 훌륭하군요. 그런데 밀러 박사, 이 로봇의 배터리와 통신칩은 어디 겁니까? 밀러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심해용 고밀도 전고체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 제품을 사용했고 심해 통신용 초음파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기겠다고 만든 로봇의 심장과 신경망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산이라는 사실은 뼈아팠습니다. LG와 삼성의 부품이 없으면 이 거창한 티타늄 로봇은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수심 6,000m의 고압을 견디는 배터리와 통신 모듈을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중국산은 터지고 일본산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한국 부품을 완벽하게 제어하면 됩니다. 뇌는 유럽산이니까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만든 알고리즘이라면 한국의 경험적 데이터쯤은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프랑스령 클리퍼턴 섬 인근 해역, 한국의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축함 2척과 연구선 1척을 띄우고 야심차게 준비한 포세이돈 로봇 전기를 바다로 투하했습니다. 베를린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수심 1000m 돌파, 통신 상태 양호, 시스템 정상. 초반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독일제 정밀 모터는 부드럽게 작동했고 티타늄 선체는 수압을 완벽하게 견뎌냈습니다. 화면 속의 포세이돈들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심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한국 놈들, 별거 아니었군. 기술은 돈과 기초과학의 싸움이야. 독일 총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확히 20분 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심 4,500m 진입, 잠깐만. 통신 지연 발생, 레이턴시가 14ms를 넘어갑니다. 현장 오퍼레이터의 다급한 외침이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화면 속의 로봇들이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하던 발레리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지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위를 광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드릴이 헛돌고 있어요. 한국의 로봇들은 지늘 위를 소금쟁이처럼 가볍게 떠다니며 광물만 쏙쏙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세이돈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강력한 모터가 작동할 때마다 미세한 진흙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 구름이 센서를 가려버렸습니다. 시야 확보 불가. 로봇끼리 충돌합니다. 회피 기동, 회피 기동. 안 됩니다. 통제 불능. 중앙 서버가 딥러닝 데이터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1000대의 로봇이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심해의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봇들이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군무는 35년간 쌓아온 데이터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세이돈은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스펙은 우리가 더 좋잖아.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한스 밀러가 창백해진 얼굴로 머리를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로봇들이 진흙탕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35년 동안 이 바닥을 훑으며 쌓아온 오답 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진흙의 점도가 수심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광물의 반사각이 탁한 물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들은 모든 변수를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AI는 깨끗한 수조 실험실에서만 훈련받았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0이라고요. 화면 속에서 마지막 남은 포세이돈. 한 대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신호가 끊겼습니다. 1000대의 최첨단 로봇, 2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 납세자들의 혈세가 단 4시간 만에 태평양 바닥에 수장되었습니다. 베를린 벙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오만이 처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물을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베꼈지만 뇌를 만들 수는 없었군요. 그의 자주 섞인 한마디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으면 35년의 격차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쌓아 올린 장벽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바다 밑에서 묵묵히 실패를 거듭하며 쌓아 올린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고작 3개월짜리 프로젝트로 넘으려 했던 우리의 시도 자체가 코미디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바다의 문법을 마스터했고 우리는 알파벳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소설을 쓰려 했던 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었습니다. 화면에는 통신이 끊긴 검은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둠 너머 여전히 바다 밑을 은하수처럼 수놓으며 광물을 캐내고 있을 한국의 로봇들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를 쌓고 더 똑똑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헛발질을 하는 동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할까요? 보좌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은 오늘 클리퍼턴 해역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21세기의 바다는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그 작은 로봇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독일과의 기술 동맹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후 저는 파리로 돌아와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던 프로젝트 유로딥은 태평양 바닥에 20억 유로의 고철 덩어리만 남긴 채 수장되었고 제 정치 생명 역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리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는 더욱 음습하고 악랄한 계획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붉은 담벼락 안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한국의 누쿠마누 기지가 자신들의 자원, 굴기를 무너뜨릴 유일한 위협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그 작은 섬이 전 세계 자원시장을 재편할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닌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프랑스 대외안보총국이 보낸 1급 첩보 보고서는 중국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장관님, 중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작전명 붉은 산호초. 그들은 누쿠마누 기지를 통째로 삼킬 생각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치졸하면서도 교활했습니다. 겉으로는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앞세워 한국 측에 접근했습니다. 국제 시세의 3배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누쿠마누에서 생산되는 모든 히토류를 전량 수입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라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지만 그 제안서의 뒷면에는 섬뜩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중국의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 선박 300척이 기지 주변을 포위망, 좁히듯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즉시 선박 고장을 핑계로 섬에 상륙해 무력으로 시설을 점거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순진하게 당하겠군. 기술은 천재적일지 몰라도 이런 깡패 같은 국제 정치의 흙탕물 싸움은 모를 테니까. 중국이 저렇게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면 제 아무리 로봇 군단이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겠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마음 한구석에는 비틀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자원을 뺏기고 몰락하면 자원에 목마른 우리가 중국과 협상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패배자의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운명의 날 누쿠마누 기지 앞바다는 붉은 깃발을 단 중국 선박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영해를 침범하며 한국 측에 통신을 보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을 요청한다. 거부시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겠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민병대가 상륙정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발포할까? 그러면 전쟁이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장관님, 저걸 보십시오. 한국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위성 생중계 화면 속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쿠마누 기지의 김철수 소장이 부두의 게이트를 활짝 열었습니다. 상륙한 중국 민병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창고로 달려가 막 채굴되어 쌓여있던 검은 망간단괴, 더미를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배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니켈, 코발트, 구리, 그리고 히토류가 응축된 검은 황금이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저항도 안 하고 다 내주다니. 제가 책상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말리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 소장은 중국군 지휘관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도청된 통신 내용을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져가는 건 당신들 자유지만 뒷감당은 못할 겁니다. 그거 다루기 꽤 까다로운 물건이거든요. 하지만 중국 지휘관은 김 소장의 경고를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놈들은 겁쟁이다. 이 귀한 자원은 이제 위대한 중국의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실어. 약탈은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중국 선단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자원을 가득 싣고 의기양양하게 백고동을 울리며 기지를 떠났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승전보가 울려 퍼졌고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대한 중화민족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축배는 정확히 6시간 뒤 독이 든 성배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 선단에서 SOS가 터졌습니다. SOS. 한국 해군이 뒤쫓아 가서 공격이라도 했나? 아닙니다. 배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위성 화면을 확대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해상으로 나간 중국 선박들의 화물칸에서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곡괭이와 망치를 들고 화물칸에 쌓인 검은 돌덩이들을 필사적으로 내리치고 있었지만 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왜 자원을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못 버리는 겁니다. 저 망간단괴들이 선체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태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심해 6,000m의 고압 환경에서 생성된 망간단괴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급격한 압력 차이로 인해 내부 구조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즉시 수분을 빨아들이며 초고속으로 산화 및 경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물을 만난 시멘트가 순식간에 콘크리트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채굴 즉시 특수 용액에 담가 안정화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안정화 용액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놈들은 젖은 시멘트를 배에 가득 싣고 출항한 거나 다름없어 저게 굳어버리면 배의 무게중심이 무너집니다. 지금 중국 선박 300척이 전부 바다 한가운데서 돌덩이처럼 굳어서 기우뚱거리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려다가는 선체 바닥이 통째로 뜯겨나갈 테니까요. 중국의 재앙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먼저 헬기로 실어 날랐던 중국 본토의 재련소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정화 처리가 안 된 망간 단괴를 용광로에 집어넣자 불순물이 분리되지 않고 용광로 내부 벽면에 들러붙어 굳어버린 것입니다. 수조 원짜리 재련 설비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제야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중국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원석은 그저 돌일 뿐이다.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는 건 기술이다. 사용법을 모르는 원숭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줘봤자 그것은 그저 단단한 돌멩이일 뿐이다. 중국은 자원을 훔치려다 자국 상선단 300척을 폐기 처분해야 했고 핵심 재련소 3곳이 전파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기술 없는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한국은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거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움직인 것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중국 선단이 자멸하는 꼴을 보자마자 미 국무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서울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한미 자원 안보 동맹 강화. 미국은 한국의 해상 수송로 안전을 미 제7함대로 보장하고 한국은 미국 기업에 안정화 처리된 망간 단괴를 최우선 공급한다. 미국은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림만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그들은 즉각 한국의 최우선 파트너 지위를 인정하고 테슬라와 애플, 로키드 마틴이 필요로 하는 향후 10년치 물량을 싹쓸이하는 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은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단하군. 세계 최강대국이 저렇게 굽히고 들어가다니. 저게 진짜 무서운 거야. 화면을 보며 저는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줄을 서야 할 때를 놓친 자의 초라함이 밀려왔습니다. 파리 엘리제궁 긴급 국무회의. 분위기는 초상집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이던 강경파들은 쥐죽은 듯 조응했습니다. 자존심. 긍지. 그게 밥 먹여줍니까? 르노 그룹 회장이 책상을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미국이 물량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중국은 배가 가라앉아서 날리고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남은 찌꺼기라도 주워오지 않으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내년에 전멸입니다. 한국에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제발 계약만 따와 주십시오. 반론은 없었습니다. 유럽의 기술로 독자 생존하자는 헛된 꿈은 베를린에서 깨졌고 중국의 힘으로 뺏어보려던 야욕은 태평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수송기가 아닌 공식 사절단 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죄인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협상 테이블. 한국 측 대표인 김철수 소장은 여전히 그날근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가 루이 14세보다 더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장관님. 좀 늦으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먼저 계약을 마쳤습니다. 1등급, 2등급 물량은 매진입니다. 현재 남은 건 3등급 물량뿐인데 이것도 대기자가 많아서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죠? 기존 제한가의 2배입니다. 그리고 운송비와 보험료는 전액 프랑스 측 부담입니다. 아, 참고로 안정화 처리 비용도 별도입니다. 옆에 있던 재무성 관료가 너무 비싸다. 이건 폭리다며 항의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꽉 잡고 제지했습니다.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만을 부린 대가이자 세상이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지각비였습니다. 미국은 제값에 사갔지만 우리는 의심하고 간을 보다가 2배를 내야 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아니,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배의 가격, 불평등한 조건.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에어버스의 공장은 멈추고 르노의 전기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나 영국은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비싸게라도 사는 우리는 차라리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교환하고 나오는 길,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이 도시는 이제 기적을 넘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통제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룰을 팔고 있었습니다. 늦게 온 자에게 자비는 없다. 기술 없는 자원 약탈은 자살행위이며 이제 세계의 질서는 서울의 허락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5년의 인내와 뚝심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장벽 안에서 그들은 안전했고 풍요로웠으며 강력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아니 유럽은 한국이라는 거인의 발치에 엎드려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럭이라도 감사히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계약을 마친 후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프랑스의 미래를 샀다는 안도감과 영원할 것 같았던 서구의 패권이 저물었다는 상실감이 교차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김철수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님, 떠나시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기지의 심장 같은 곳이죠.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최첨단 실험실이나 비밀 병기를 보여주려는 것일까 하지만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기지의 가장 구석진 곳, 해풍이 그대로 들이치는 야외 고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로봇도 거대한 플랜트도 없었습니다. 대신 칠이 다 벗겨지고 붉은 녹이 쓸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낡은 원양어선 한 척이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선수에는 희미하게 남아 505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최첨단 누쿠마누 기지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철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철거하지 않고 신성한 기지 안에 두었습니까? 제 질문에 김 소장은 낡은 선체를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배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계약하신 이 기지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건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삐걱거리는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태평양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먼 바다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프랑스에게는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띄워 뉴욕을 3시간 만에 주파했고 테제베라는 고속열차로 대륙을 연결했습니다. 에어버스가 보잉을 위협하던 시기였죠. 기술적 풍요가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유럽은 부유했고 기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팔아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팔았고 남자들은 독일의 지하 수천 미터 갱도로 들어가 석탄을 캤습니다. 간호사들은 당신들이 기피하는 시체를 닦으며 외화를 벌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고속철도를 놓기 위해 프랑스의 알스톰사의 기술을 구걸했고 제철소를 짓기 위해 일본과 독일의 차관을 빌려야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기적을 꿈꾸는 가난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 여기며 낡은 기술을 비싼 값에 팔거나 선심 쓰듯 전수해 주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술자들에게 했던 말을 너희는 평생 가도 우리 뒤꿈치도 못 따라올 것이다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영원한 이류 국가, 우리의 하청기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은 이 낡은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나왔습니다. 배 안에 에어컨은커녕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낭만을 즐길 때 우리 아버지들은 집채만 파도와 싸우며 참치를 잡았습니다. 배 멀미로 위에까지 토해내면서도 그물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김 소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참치 판 돈, 그 피 같은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라인을 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주영 회장은 울산 앞바다에 독을 팠고 박태준 회장은 포항에 용광로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시는 와인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는 기술을 샀고 미래를 샀습니다. 전율이 이렇습니다. 저는 누쿠마누 기지가 단순히 한국의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만든 발명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기지는 가난했던 시절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어부들과 이영만리 타국에서 피땀 흘린 노동자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 없는 서름을, 자원 없는 비참함을. 그래서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난 35년 동안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렸고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김 소장은 기지 중앙에 우뚝 솟은 최첨단 재련소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장관님. 30년 전 프랑스 기술자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조이지 못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프랑스도, 독일도, 미국도 흉내낼 수 없는 심해 채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멈춰선 곳에서부터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이라 불리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승화된 처절하고도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은 것을 넘어 스승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단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저도 모르게 낡은 나마 505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슨 닭과 칠이 벗겨진 선체. 그것은 그 어떤 황금 동상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수만 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용의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번 여정에서 자원을 사러 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0년 걸려 이룩한 산업혁명을 그들은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해냈고 이제는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의 오만함, 유럽의 나태함.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곳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도자입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축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파리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고 배워야 합니다. 낡은 원양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심연의 제국을 건설한 그 불굴의 의지를 말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한국과 맺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프랑스의 산업을 살릴 자원 공급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럽에게 허락한 미래로 가는 통행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서울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35년 전 참치잡이 배에 몸을 싣고 거친 파도와 싸웠던 이름 모를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피땀을 이어받아 기어이 세계를 제패한 당신들의 그 위대한 뚝심에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